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상담심리를 가르치고 있는 명소연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상담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청소년 상담하면 저는 겉바 속촉 이런 단어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는 준말이거든요. 자, 이게 청소년이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겉은 바삭하다라고 하는 건 청소년의 외연적인 행동을 보면 약간 좀 투박하고 약간 짜증도 많이 내고 또 말 표현이 짧잖아요. 그러면서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친밀감 있게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속촉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의 어떤 내연적인 상태를 또 말할 수 있는 건데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이 뇌가 발달하는 상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의 중추 기능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어지는 이런 측면의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상담자가 말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마음 깊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감성과 감각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잘 담아지고 유연성 있게 이 부분들을 잘 가지고 본인의 어떤 나중에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쓰인다는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촉촉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그 빵에 같은 그런 느낌처럼 청소년들에게 부드러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겉바속촉을 느끼는 거고 청소년 상담에서는 이런 청소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 분야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걸까요? 네, 그 청소년 상담에서는 일단은 그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 시기를 저희가 이제 기본법에 따르면 만 9세에서 24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령기라고 하는 우리 그 시기들에 대한 대상들의 발달적인 특성들을 일단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아무래도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뭐 학습과 진로와 뭐 그 외에 뭐 어떤 성격과 또 이상행동들, 위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크게 조금 청소년 어떤 부분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청소년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중독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저희들이 아마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이 많은 만큼 청소년 상담은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상담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청소년 상담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청소년 상담은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적어요. 대부분 어떤 부모와 양육자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의뢰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상담의 목적은 국가적으로도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t risk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할 것 같은 어떤 요소들에 취해 있으면 상담이라고 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오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은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년은 내가 어떤 부분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환경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문제 행동으로 상담을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 행동들이 이 상담에서 다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간 방어적이 되고 선입견을 갖거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기 분야에 대한 개입으로 청소년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자사적 자해 문제라던가 가출이라던가 아니면 도박이라던가 어떤 조금 더 고위험군의 어떤 부분들을 청소년 상담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다급하고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구조화되게 딱 정해지는 상담회기가 있게 되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청소년 내담자들이 상담에 올 때 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상담자분들께서 내담자들과 라프 형성을 맺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청소년 내담자들과 라프 형성을 좀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라포 형성,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상담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기도 한데 특별히 청소년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는 게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40% 이상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면에 있어서 청소년 특성과 좀 연결해 보면 그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좀 일상생활 장면 속에서 청소년이 방어적이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주는 게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자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게임만 하다가 5회기가 지났어요. 제가 상담한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이 상담자가 생각할 때는 상담의 주요 주제를 다루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의 그 장면에서 상담자한테 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청소년이 보이는 행동 관찰, 그 속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어떤 이 친구는 이런 게 강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들, 그리고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진짜 원하고 하는 것들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단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속에서 그 청소년에게 그대로 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갖고 있구나. 친구랑 잘 지내고 싶구나. 엄마 아빠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네. 라는 것들을 그 행동 관찰 속에서 그대로 읽어주면 그때 청소년을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봐주고 있다는 게 전달이 되고 그럴 때 청소년이 이제 방어적이었던 마음, 나를 문제라고 보였던 그런 마음들을 서서히 열고 상담자한테 다가와 주죠. 교수님이 나눠주신 이런 비법들이 청소년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좀 청소년 상담을 좀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인 15세 상담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15세 상담 연구소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5세 상담 연구소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 상담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15세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굉장히 재형성되는 시기 속에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는데 그 혼란스러움은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성장 가능성 이야기하기도 하죠. 15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성장 가능성의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잘 발달해야 되는 게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잘 형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15통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되시면 이 15통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코로나 이후를 좀 보내면서 청소년들이 비대면 어떤 시간들을 좀 거치면서 대인 간의 갈등 또 내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자아감을 좀 더 이렇게 상대적 비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디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는 상담 교육이 사회 정서 학습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교육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자들, 그리고 어떤 교사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처럼 이제 현장에 나가는 청소년 상담자들이 좀 더 역량 있게 갖출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스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심리 교육을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에게 인파워링 해주고 또 이제 상담의 역량들을 문제 중심으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전문화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배우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15세 상담 연구소를 통해서 또 학위 과정에서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또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15세 상담 연구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도 이 부분일 거예요. 현장에서 청소년 상담을 전공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어떤 다른 상담보다도 청소년 상담은 국가적인 사회 시책으로 있기 때문에 공공 지원 체계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이 지원 체계 안에서 어떤 일선 학교에서 위클래스 상담사,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센터 상담사, 아니면 기숙형 치료형 학교 차원에서는 또 위스쿨의 어떤 그 치료형 학교들에서 또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은 시 군구마다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 25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지원체계가 꿈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 속에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선도나 조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보호관찰소라던가 여러 가지 또 소년원이라던가 또 이제 소년원 이후의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 체계 속에서 상담사의 역할들이 중요하고 또 정신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또 이제 그렇게 청소년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있고 그것 외에도 민간기관 차원에서도 사설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영역이 이제 민간상담센터에서 보면 상담 요구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시기가 상담이라는 것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능을 좀 더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사설상담센터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상담을 전공하시고 나면 또 현장에서 연결되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위 과정과 또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또 이제 선생님들의 또 미래에 청소년 상담사로서 하실 수 있는 또 꿈을 잘 꾸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또 이렇게 잘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그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